자, 이것이 유전자 쇼핑 시대의 빛이라면, 그러면 두 번째로 유전자 쇼핑 시대의 그늘, 신체 부작용과 사회적 파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전자 쇼핑 시대가 약속하는 찬란한 빛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늘이 존재한다. 1차적인 원인은 유전자 쇼핑을 위한 생명공학 기술이 아직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데 있다. 유전자 요법은 환자의 체내에 정상적인 유전자를 삽입함으로써 유전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체내에 OTC라는 효소가 부족했던 겔싱어라는 환자는 임상 단계에 있던 유전자 치료를 받다가 1999년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OTC를 생산할 수 있는 정상적인 유전자가 바이러스에 실려 겔싱어의 체내에 주입되었는데 이 바이러스에 대해 면역 체계가 작동하여 적혈구와 바이러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고 이 과정에서 많은 적혈구가 파괴되어 다량의 단백질이 유출되었다. 겔싱어가 건강했다면 그 정도의 부작용은 문제되지 않았겠지만 겔싱어는 적혈구의 시체, 즉 단백질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가 굳어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또 하나의 실패 사례는 한 질병은 유전자 치료를 통해 성공적으로 완치시켰으나 예기치 못하게 다른 질병을 불러일으킨 경우다. 2002년 프랑스의 연구팀은 유전자 요법을 성공적으로 마친 2명의 환자가 백혈병에 걸린 것을 확인하였다. 원인인즉 유전병 치료를 위해 바이러스에 실려 체내에 삽입된 정상 유전자가 하필이면 암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다른 유전자 위에 놓여진 것이다. 애초에 앓고 있던 유전병은 치료되었으나 새로 주입된 유전자가 원래 자리 잡고 있던 암 억제 유전자를 방해하여 백혈병이 발생했다. 유전자 치료를 받은 환자의 숫자 자체가 적은데도 사고 소식이 들려온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행해질 경우 더욱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또한 아직 드러나지 않은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아직 인간은 인체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인간 복제 역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미 수차례 행해진 바 있는 동물 복제를 통해 인간 개체 복제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측할 수 있다. 지난 1997년 복제양 돌리가 태어난 이후 소와 쥐 등 각종 동물이 연이어 복제되었다. 이러한 동물 복제의 성공률이 3%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도 문제지만 복제에 성공한 동물에게서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무차별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2001년 보도된 바 있다. 복제된 쥐의 경우 한동안은 정상적으로 성장하였으나 나중에는 비만 또는 발달 장애가 일어났으며 복제된 소의 경우 심장이나 폐가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졌다. 복제양 돌리 역시 보통 양에 비해 절반밖에 살지 못하고 폐질환으로 죽었으며 죽기 전까지 비만, 관절염, 세포의 비정상적인 노화 등으로 고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가 좋다면 어느 정도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논리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 걸까요? 생명공학 기술의 실험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극복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될 여지는 여전히 있다. 그 논란의 중심에 생명공학 연구에 사용되는 배아가 있다. 배아는 아직 인간의 형상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배아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인간의 생명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란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따라서 수정란, 배아, 태아, 신생아 등은 모두 인간이 수정란으로부터 시작하여 탄생하기까지의 단계를 크기와 형태에 따라 편의상 구분하여 붙인 이름일 뿐이며 배아 역시 인간임을 주장한다. 따라서 난치병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복제된 배아로부터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것은 환자라는 한 생명체를 위해 배아라는 또 다른 생명체의 목숨을 희생시키기에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배아줄기세포 기술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인간 존엄성의 의미는 인간은 결코 수단으로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데 있다. 인간은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사물처럼 교환되거나 대체될 수 없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취급받아서도 안 된다. 또한 인간이 그 자체로 중요한 목적성을 지니기 때문에 모두에게 인격과 자유, 평등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다수의 이익이라는 명분 아래 개인의 인권이 유린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 개체 복제는 누군가의 일란성 쌍둥이를 낳도록 인위적으로 손을 쓰므로 복제된 클론의 유전 정보는 원본 인간과 동일하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다울 수 있는 권리,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인간 개체 복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유전자 쇼핑을 거쳐 태어나는 아이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유전자 쇼핑은 아이를 자율성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부모의 욕구와 기대에 맞추어 조작되어도 좋은 대상 또는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게 만든다는 것이 비판론자들의 시각이다. 태어난 아이에 대한 부모의 지원은 아이의 의사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데 반해 유전자 쇼핑으로 태어난 아이는 꼼짝없이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한 특징을 받게 된다. 어느 아버지가 아이를 축구선수로 키우고 싶어 한다고 치자 아버지가 아이를 아무리 축구교실 같은 곳에 데려가도 아이가 싫어한다면 아버지는 생각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태어나기도 전에 축구선수로 자라도록 다듬어진 아이는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부모의 선물이니 순종해야만 할까? 아니, 그보다 아버지는 무슨 권리로 아이를 축구선수로 키우겠다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인가? 자식에 대한 애정은 인정하더라도 유전자 쇼핑이 아이를 다른 이의 의지에 의해 조작당해도 무방한 도구적 존재로 만든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유전자 쇼핑 시대에는 당연히 유전자 검사도 보편화될 것이다. 그런데 이 유전자 검사는 유전적 차별의 도구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건강한 사람의 유전자 검사 결과 언젠간 특정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게 나온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 결과가 질병에 대비하고 예방치료를 하는 데 활용된다면 미래에 대비할 수 있을 테니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정보가 회사나 보험사 같은 기업의 손에 들어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당신이 지원하는 회사는 채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고 보험사는 당신을 고객으로 받아들이지 않을지 모른다. 아직 벌어지지 않을 일을 가지고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 그것이 합당하냐 아니냐를 따지기도 전에 유전자 쇼핑 시대에는 사회 도처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혼하면 회사를 그만둘 확률이 높다고 여성 신입사원 채용을 꺼리는 기업들의 관행은 사회적인 지탄을 받지만 실제로는 현재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듯이 말이다. 유전자 쇼핑 시대에는 세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나를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선택이 나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부모의 선택에 의해 신체적 특징이 결정되었다면 이 아이는 부모의 선택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유전자 강화로 태어난 아이는 타고난 특징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설계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붕괴하여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유전자 강화 시술을 받지 못한 아이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남들에 비해 불리한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상황에 대해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다. 유전자 쇼핑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세대 간 갈등은 수명 연장에서 비롯된다. 인간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게 됨으로써 이들은 젊은 세대의 기회를 가로막으면서까지 은퇴시키를 주려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한 은퇴한 노인 인구 부양은 젊은이에게 부담으로 남겨질 것이다. 유전자 쇼핑 시대에는 경제력을 가진 사람만이 기술을 이용하여 자신의 운명을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다. 반면 아이에게 유전자 강화를 시켜줄 만큼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식의 미래를 운에 맡길 수밖에 없다. 부잣집 부모들이 자녀에게 비싼 교육을 시키는 것이 문제될 것 없는 세상이라지만 유전자 강화는 이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한 불평등의 결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계층 간의 이동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일이 되고 말 수도 있다.